T 뭐 이렇게 두 번 미분했던 건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고,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라는 거는 허수입니다. 혹시 이과이신 분은 허수를 배우셨죠? I라고 썼던 허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환경마다 슬릿이 2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 여기 V값을 다르게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확률이 얼마가 될지 바로 요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해줍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고,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양자물리학에서.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3학년 때 보통 양자물리학을 배우는데 이거 풀라고 학생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우리 안에 뭐 이런 게 이제 이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이 훨씬 풀기가 어렵게 돼요. 풀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방정식을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요즘 여담인데 이 사람은 바람둥이입니다.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워서 앞집 아줌마가 보니까 우리 엄마였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 사람. 그다음 이 사람은 또 하나 슈레딩거 방정식 외에 굉장히 큰 업적을 하나 냈습니다. 뭐를 냈냐면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걸 그 생물학자의 관점이 아닌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생명 그 자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세포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라 살아있다와 죽어있다라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엔트로피나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 통계물리, 열물리 관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또 다른 분야의 파이오니어로 진짜 그 책도 생명과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죠. 여기에 나와서 제가 그림 보여주는 사람은 뉴턴은 빼놓고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요지경이죠. 예측을 가능하지 못하게 해서 완전히 혼돈이면 차라리 좋아요. 혼돈이면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골키퍼가 뭐 이판사판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뛰면 돼요. 근데 인생이라는 거에 제일 최악의 상황이 저는 중생이에요. 중간쯤. 뭐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완전히 케이오스도 아닌 중간쯤 되면 인간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끝까지 인간을 뭔가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런 세상에게 지배하는 법칙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참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중간쯤. 하지만 그게 또한 풍요를 만듭니다. 여러분 칼빈의 결정론을 들으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모든 게 결정됐으면 내 인생 끝난 거고 나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고뇌의 삶이고 중생이란 또 중생이란 가능성이 생깁니다. 확률은 그걸 얘기해줘. 네거티브한 의미에서는 혼돈의 라는 느낌이 들고 포지티브한 의미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까 나온 이 무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이 무늬를 이 푸사이가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데 얘가 예측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함수가 진짜 얘를 얘기하는 거야 맞는 거야 하는 것들을 뉴턴의 경우 뉴턴 혼자서 결정했죠. 그리고 실험적으로 확정했잖아요. 양자물리는 그렇게 혼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워낙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스토리만 얘기해서 그렇지 다양한 실험적 사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서 1927년도에 솔베이라는 거 벨기에의 어떤 도시를 그래서 학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면
당대의 유명한 모든 학자가 다 모여서 그렇게 해석하자라고 합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자물리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거를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밀실에 의해서 연명의 거래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거예요. 실은 놀랍죠? 그렇게 해석하자. 그래서 이거를 솔베이의 합의에 의한 해석 혹은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랑크, 유명한 플랑크도 있고, 여기 하이젠베르그도 있고요. 슈레딩거도 여기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석하자. 그러니까 양자물리의 난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저 현상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저 슈레딩거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해석이 저 아인슈타인이 저기 가 있었지만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가졌던 신념. 주사위 놀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상징적인 표현이? 내가 전자를 팡 쏘는데 신이 주사위를 쫙 던져서 74번, 그러니까 저 위치. 그 다음에는 전자를 똑같이 쐈는데 640번, 그러니까 이 위치. 이게 확률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주사위 던진다. 그러니까 확률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현상이 진행되는 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신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절대론을, 결정론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사위 논을 아인슈타인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 그런 식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고 저 식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요즘 대학교 3학년이 이해를 할 수가 있나? 수학적으로 대학생교 3학년, 네, 그렇죠. 수학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현상 자체가 우리의 상식, 우리는 결정론에 익숙하게 살잖아요. 제가 아까 공을 던지면 이리로 간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고, 야구공을 하고 농구공을 던질 때 이거는 어디 갈지 모르니까 는 아무 데나 던져, 이렇게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미친놈들. 미친놈들. 그렇죠? 밥 숟가락을 밥공기로 향해서 가는데 숟가락이 북그릇으로 들어갈 거라고 믿고 던지질 않죠. 우리 일상생활은 매일매일 결정론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확률로 세상이 결정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 경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거시 세계는 아니잖아요. 아, 이제 또 한 발짝씩 앞서서 제가 할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얘기를 조금 이따가 나오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마저도 그랬다는 거. 그래서 좋은 지적이실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뭘 얘기했냐, 슈레딩거 방정식에 빠진 게 있어.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불확실하게 예측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을 이렇게, 오늘 계속 수면한다. 괜찮아요. 내가 힘을 이렇게 가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뉴턴은 예측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잘못 적어가지고 힘을 지금 손바닥하고 손가락으로 밀었는데 손바닥으로만 밀었어. 이러면은 예측 결과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주어진 환경에다 여기다가 뭔가를 이제 집어넣는다 그랬잖아. 환경마다 완벽하게 네가 주어진 환경을 에 맞게 부위를 집어넣지 못해서 그래 라고 해석하는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부위를 주어진 환경에 해당하는 이 부위를 손바닥과 손가락을 다 썼는데 넌 매번 손가락만 여기다 집어넣고 얘기를 하니까 예측이 불확실한 거야 라고 이제 이 아인슈타인 얘기했어요. 이거를 missing variable, 빠져있는 변수. 우리가 수사를 할 때도 변수가 하나 빠지면 딴 예측을 하잖아요. 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듯이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코펜하겐 해석, 아까 확률로서의 해석,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구한 푸사이가 확률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야 하는 걸 실험적으로 많이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슬릿이 아니죠.
선샤인인데 이건 뭐냐면 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철원자입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원자 한 개 한 개를 다 제어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IBM에 있는 사람이 한 건데 철 하나하나를 데려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슬립과는 다른 환경이죠. 그 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물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다 확률. 아까 뭐 같은 거냐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혹은 이런 거하고 같은 거.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측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슈레딩거 방정, 요 환경을 V에다 집어넣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예측하는 확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험적 관측과 확률에 대해서 슈레딩거의 예측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한 예측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제대로 기술합니다. 이거는 한 극단적인 예고요. 이런 예들은 구수하게 무지하게 많아서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이 틀린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인슈타인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집이 센 사람이죠. 한 가지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왔으니 아인슈타인에 대한 오해를 하나 좀 풀어 그 얘기를 지나가지만 아인슈타인은 절대론자입니다, 실제. 물론 그 사람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유명해졌죠.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보통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상대성 이론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여.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니까 이것이 절대라고 주장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죠? 각자 입장이 있고 입장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야. 너만 옳다고 얘기하지 마. 그게 상대론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론은 뭐냐면 각자 다르게 보여요. 맞아요. 각자 입장마다 다르게 보이지만 그 보았을 때 그들이 관찰한 그 세계에서 존재들 사이의 법칙은 존재들 사이의 상대적인 어떤 운동을 결정하는 법칙은 언제나 똑같다. 보는 사람에게 달라 보여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은 똑같다. 관계는 똑같다. 관계를 지배하는 법칙. 그러니까 절대론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확률에 의한 예측이라는 건 어쩌면 그의 세계관, 물리관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또 다른 키워드,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물리 그러면은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가 많이 등장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건 이제는 너무 당연해요. 모든 게 확률이니까 불확정이죠. 그죠? 전자를 던졌는데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불확정. 이제 결정론은 아니고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건 불확정한 거예요. 그죠?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이제 하이젠베르그인데, 하이젠베르그는 그냥 확률론적으로 운동이 결정돼, 상태의 변화가 결정돼, 그러니까 불확정이야. 그런 의미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쓴 건 아니에요.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불확정성 원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냐면 두 켤레 물리량을 여기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물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 얘기하냐면 조건을 정확하게 읽어라. 물리를.
따박따박 읽어라.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러지 않으면 물리는 수학과 달리 외워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왜? 조건이 다 다른데 조건을 안 외우고 결과만 외우는 거예요. 공식만. 공식이 적용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얘기를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두 켤레 물리량을 동시가 아니라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켤레 물리량이 아니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켤레 물리량을 동시에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 자, 먼저 켤레 물리량. 켤레.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신발 한 켤레가 있죠. 얘는 둘이 있어야지만 하나의 구실을 해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신발 왼쪽 오른쪽이. 하지만 달라요. 그죠? 켤레라는 게 그래요. 비슷하고 한 그룹인데 달라요. 그런 물리량들이 중에 켤레 물리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켤레, 짝을 입은. 예를 들자면 위치와 속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동량인데 그냥 운동량 그럼 골치 아프니까 운동량은 속도의 질량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속도라고 그냥 할게요. 위치와 속도는 켤레 물리량.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확정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그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맞다면 이제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냐 밑에 있어요. 차가 저기 주차되어 있다. 우리 늘 얘기하죠. 차가 저기 주차되어 있네. 교회가 저기 있네.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못해요.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왜? 저기라는 건 위치예요. 그죠? 주차되어 있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속도를 안다는 얘기예요. 저기도 알고 속도도 아는 이 스테이트먼트, 이 얘기는 불확정성 원리에 어긋나요. 왜? 저기 있다는 걸 100% 알고 주차되어 있다, 속도가 0이라는 걸 100% 아는 것, 이걸 동시에 한다는 것, 그건 불가죠. 목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다? 이 얘기 못해요. 뭔 소리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죠? 여기 근데 확정적이라는 말을 이제 그리고 보통 일본 책이 그런데요. 일본 책 우리나라에서 과학 서적들을 많이 번역하는데 대중 서적들을 많이 번역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런 센세이션이라는 걸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혹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막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여기 이 말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 건 맞는데 주의스럽게 들어야 될 게 확정력이라는 건 뭐냐면 100% 확신을 가지고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요 위치가 아니라 약간 벗어나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벗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위치에 100% 있고 이 위치에 정말 부동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치에 오차도 없이 속도에 오차도 없이 얘기할 수 없다는 동시에. 다른 것들은 정의예요, 그게? 네? 정의예요. 이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양자 물리학의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의 저 확률로부터 나올 수 있는 확률의 특성. 네, 거기까지 얘기하려면 왜 켤레 물리량인지를 아는 속도와 위치와 속도가 켤레 물리량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이유가 슈레딩거 방정식의 이 파동 함수 공간적으로 확률의 분포 그것에 대한 좀 더 수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풀이의 전개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것의 성질이에요. 하이젠베르크하고 슈레딩거하고는 서로 대척점을 또 이루잖아요. 대충은 아니고요. 제가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양자 물리학을 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을 슈레딩거가 아까 만들어둔 수학 형태로 구할 수가 있고요. 실은 이것 말고 하이젠버그의
매트릭스 방법이라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똑같이 푸사를 구할 수 있어요. 다른 접근 방법. 하지만 똑같이 푸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하이젠베르그가 속도와 위치와 속도는 저 방정식에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에 위치와 속도요. 여기에 사실은 속도가 여기 들어가고요. 위치가 이 함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해 드릴 텐데 모든 건 확률밖에 얘기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위치와 속도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잘. 평균 위치와 평균 속도. 나중에 확률을 얘기하면 이제 통계적인 그런 용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확률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자체의 위치와 속도가 그냥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푸사를 구하고 그래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확률로부터 평균 위치를 구하고 그래서 아무튼 하이젠베르그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한 것은 꼭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자기가 사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슈레딩거의 방정식으로 푸사를 구하는 것과 하이젠베르그 방정식으로 푸사를 구하는 것 완전히 동일합니다. 수학적으로. 형태가 다르고 어떤 경우 보통은 이거가 수학적으로 쓰기가 편해요.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 하이젠베르그의 방법은 오히려 요새 가법을 갖고 있는데 컴퓨터로 푸는 것. 저는 그 방법을 씁니다. 나중에 끝자락에 양자 물리학을 기술한 양자 이 방법이 슈레딩거 방정식 마저도 사실은 근사적인 방법.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원래 FMA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얘기 나중에 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가장 유명하고 그래도 직관적으로 이것도 어렵지만 직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더 해보도록 하면서 이제 처음 아까 지적하셨던 작은 세계의 문서가 만드는 거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스케일은 미터예요. 아까 행성 뭐 이런 것들 그건 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천체, 광년 이런 건 다 고전역학으로 잘 맞았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양자물리 몰라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숟가락을 밥그릇에 집어넣을지 국그릇에 집어넣을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이 세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아까 공을 던지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조그만